안나르브레이 선연은이었어요. 고전의 지혜로 오늘의 세상을 비추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2300여 년 전 고대 동양 사상가 한비자의 짧지만 날카로운 한 문장을 통해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는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깊은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为斯越南将配置民也而是尊之曰 기세치시 외사원난 항배지미냐 이세존지왈귀생지사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피해 항복하거나 도망간 자를 세상은 오히려 목숨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 부른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고대의 비유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의 풍경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과 자유가 존중받는 시대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생존과 안보라는 더 큰 명제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권력과 지위를 지닌 이들이 스스로 지지하는 짐을 국민에게 강요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경고를 현대의 병역 거부 문제와 권력층의 병역, 회피 사례에 비추어 깊이 비판해 보겠습니다. 고전의 거울로 오늘을 비추면 숨겨진 위선과 구조적 모순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더 깊은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에 힘을 보태주세요. 고전의 언어로 우리는 오늘의 진실을 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2000년 전 고대 동양의 사상가의 경구 중에서 6가지 상반되는 일 웨이스유난将配置民也而是尊之曰贵生之事 외사원난 항배지미냐 이세존지왈 귀생지사 대한 영상을 오늘날 위정제 비유하여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为斯越南将配置民也而是尊之曰 기세치시 외사원난 항배지미냐 이세존지왈귀생지사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피하여 항복하거나 도망간 자를 세상에서는 목숨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 칭한다. 한비자는 여기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는 자를 미화하는 세태를 비판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책임 회피인데 이를 고상한 가치처럼 포장하는 위선을 꼬집은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평화주의 사상을 내세워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신념 이전에 공동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비자식 논리로 보면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총을 들지 않겠다는 선언은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자기 보존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이 개인적 도덕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회피일 수 있습니다. 즉 한비자는 병역 거부를 미화하는 사회 분위기 자체를 문제 삼았을 것이고 이것은 귀생지사 귀생지시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이 권력자의 병역 회피와 언론 침묵 비판 한비자 관점에서 한비자 경구를 그대로 대입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병명을 내세우고 시력 부상 후유증 등을 이유로 변격을 면제받은 뒤 정상적으로 정치행정을 수행하며 해외여행과 골프까지 즐기는 이들의 모습은 명백히 외시웬난 장페이즈민 외사원난 항배지미냐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언론과 대중이 침묵하거나 오히려 존경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비자가 지적한 일시준시 이세존지 세상이 오히려 존경한다는 모순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온갖 수단으로 전장을 피했으면서 남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이중잣대. 그점 언론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은 권력과 기득권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한 자들을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사회 구조를 고착화합니다. 한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현실은 국가를 내부에서 약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병폐입니다. 전쟁터에서 도망간 자를 존경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운 자를 바보로 여기는 풍토에서는 국가 존립 의지가 약해지고 외부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간다고 경고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비자의 이 경고는 오늘날 종교 양심을 명분으로 한 병역 거부의 미화, 권력자의 병역 회피와 언론의 침묵, 둘 다 같은 뿌리를 가진 문제로 보았을 것입니다. 즉 죽음과 어려움을 피하려는 이들을 미화하면 국가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경고입니다. 더 깊은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르브레이 선연은이었어요. 고전의 지혜로 오늘의 현실을 꿰뚫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비자의 짧은 경고 한 줄로 대한민국의 법과 형평성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더 깊은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学到立法之名也而是尊之曰
은각시시 학도 입방 이법지미냐 이세존지 왈문학지사 학문을 익힌다 하면서도 법을 무시하는 자를 세상은 오히려 유능하다고 칭송한다. 한비자의 이 말은 법의 권위가 무너지고 정치적 명분이 불법을 미화하는 세태를 날카롭게 비판한 것입니다. 学道立方立法之名也二十尊之曰文学之士 학도 입방 이법지미냐 이세존지 왈문학지사 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도 입방 쉐다오리방 학문의 길을 익히는 과정에 있는 자를 이법지미냐 리파지민의 법령을 무시하는 인물인데도 이세 존지와 얼시존지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학지사 문각지실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즉 학문의 길을 익히는 과정에 있는 자를 법령을 무시하는 인물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1990년부터 2016년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이 5번 별날 1명에게 총 28억 원 지급됐습니다. 정당한 희생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개별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심판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19년 국회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뺨을 때리고 방패와 진압봉까지 빼앗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경찰 6명이 다쳤지만 당시 시위 참가자 25명 전원은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반면 올해 1월 서부지법 침입 사건에 참여한 청년들은 징역 5년부터 1년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 구성 요건만 놓고 보면 앞선 사례보다 경미한 폭력 침입이었는데도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한비자의 말대로 법을 떠난 자를 세상은 존귀하게 여기고 정치적 명분이 없는 자는 가혹하게 처벌받는 현실. 이것은 법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휘어지는 도구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법은 하늘처럼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화나 노동운동이라는 이름 혹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같은 불법이 어떤 경우는 영웅적 행동으로 어떤 경우는 중범죄로 규정됩니다. 한비자는 경고합니다. 법을 등진 자를 존귀히 여기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다. 그 순간 법은 백성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자의 장난감이 된다. 한비자는 여기서 법을 무시하는 자를 세상이 유능한 사람이나 지식인으로 미화하는 현상을 비판합니다. 즉 학문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명목으로 법 위반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존경과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대학에서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교수와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 점거, 화염병 투척, 폭력 시위와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은 저항으로, 법 위반은 정의로운 불복종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조차 의로운 투쟁으로 변질됩니다. 이는 한비자가 말한 그대로 법을 떠난 자를 문학지시, 즉 고상한 지식인으로 치켜쓰는 현상입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은 공동체의 최소한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념적 명분을 이유로 법 위반을 미화하면 법의 객관성은 무너지고 폭력은 새로운 정치 수단으로 정당화되며 사회는 점점 누가 법을 어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편향된 질서에 빠집니다. 결국 이런 풍토에서는 법이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 아니라 특정 이념 세력의 도구가 됩니다. 한비자의 시각에서 이런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법을 무시한 자에게 명예를 주면 더 많은 사람이 법을 어기려 한다. 학문은 법 위에 있지 않고 정의는 폭력 위에 세워질 수 없다. 즉 법을 무너뜨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미화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편향을 넘어 국가의 법치 기반을 허무는 자아의 행위입니다. 오늘도 고전의 지혜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아니라 편향이 집행될 때 국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런 통찰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영상은 인권 침해와 탄압으로 국제기관에 제소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이넌 300년 전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주허양 모시즈밍예 이시尊师 예유능치시노 르고싸라며 풍족하게 지내고 먹는 것만 탐하는 자를 세상은 유능한 인물이라 부른다. 고대의 이 경고는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살아 숨쉬는 경고입니다. 한비자는 생산적 기여 없이도 명성과 부를 누리며 오히려 칭송받는 사람들을 국가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보았습니다.
재벌 2세 3세, 인맥으로 요직을 차지한 정치인, 실속 없는 유명세를 소비하는 셀러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겉으로는 유능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무위우웨이로 사익만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한비자의 통찰을 빌려 현대 한국 정치와 사회의 위선 구조를 해부하고 공자와의 사상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전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꿰뚫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은 통찰과 더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위우비로 이익만 누리는 특권층, 재벌 23세처럼 경영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상속 자산으로 호화 생활을 하며 언론에서 경영자나 유능한 젊은 리더로 포장되는 경우, 정치 사회적 연줄로 자리만 차지하는 인물, 실제 전문성이나 성과 없이도 권력 인맥 덕분에 요직에 앉아 능력 있는 인재처럼 대우받는 경우, 실속 없는 유명세를 누리는 일부 셀럽 인플루언서,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면서 소비 중심의 생활을 하고 대중과 미디어로부터 재능 있는 인물로 추켜 세워지는 경우, 즉 한비자는 놀고 먹는 삶을 살면서도 사회적 평판은 높게 받는 거칠의 중심의 인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는 이런 칭송이야말로 국가를 약하게 하고 공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인입니다. 하교허양 모시지미의 일시준실 예유능지실 한비자, 놀고 살며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을 탐하는 백성을 세상은 유능한 사람이라 한다. 한비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들은 실질적인 생산 활동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명성과 부를 누리는 계층입니다. 노동자의 고충을 대변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경제적 고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이를 오히려 능력이나 성공처럼 포장하는 모습은 국가 질서와 공정성을 해치는 위선입니다. 고이밍웨이븐本구저 고안공자석형,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근본이 튼튼하면 나라가 편안하다. 국회의원이 서민의 삶을 대변한다면서 자신의 자녀를 국회의원 월급의 수십 배가 드는 해외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말과 행동이 완전히 불일치한 행위입니다. 이는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기본 의무, 즉 백성과 동일한 생활 속에서 그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는 책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 행동은 국민 불신을 심화시키고 민생 정치의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하츠부와 기카브캄불 한비자, 법은 귀한 자를 편들지 않고 법망은 부유한 자에게 느슨하지 않다. 재벌 비판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벌의 하청 구조에 편입되어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기만 행위입니다. 이는 정치 권력을 사익 추구에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법과 제도가 형식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벌어집니다. 이러 파렴치한 정치 잡배들을 제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해 충돌 방지법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직계가족이나 형제, 친인척 명의로 기업, 하청구조, 공공계약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 수익 투명 공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모든 수익원을 분기별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 후원금과 기업과 연계를 금지해야 합니다. 기업, 하청업체, 재벌 관련 단체의 정치 후원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법을 어길 시 전 재산 몰수를 해야 합니다. 한비자는 정치의 모순을 꼬집는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言不可以若是而不可以无，若是이용 불가약시 이불가이무약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정치다. 근시부기 공자노네요. 군자는 한 가지 재주만 가진 그릇이 아니다. 정치 난기는 정치인으로서 떨어졌음에도 별다른 생계 활동 없이 다음 선거 때만 출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이며 스스로 새로운 능력이나 직업적 기여를 개발하지 않는 태만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한 분야에만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수양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난기는 낙선 후에도 정치 기득권의 그늘에 기대어 살아가는 기회주의자일 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100년 전 동양의 사상가 한비자 경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与其谋之为诈之民也，而是尊之曰变之之事. 어공모지 위사짐이냐 이세존지왈 편지지사. 우추모드의 어공모지 꾀가 많고 지략이 많은 위선적이고 사기적인 사람이고 위자치민예 위사짐이냐 거짓되고 속이는 백성들을 엘시 준지유의 이세존지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편치지실 변지지사 박식한 웅병하라.
한비자의 유추모즈, 와이자츠민 어공모지, 위사지민은 꾀와 지략을 교묘히 포장해 위선과 기만을 일삼는 자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 언론계에서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정의와 공익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이해관계와 사익을 챙기는 정치인, 객관적 사실 대신 자극적인 프레임과 왜곡 보도로 여론을 선동하는 언론인. 그들은 박식하고 말 잘하는 전문가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사실보다 이미지 조작과 말체주로 권력을 유지하는 위선의 달인일 뿐입니다. 이러한 언행은 진정한 지도자와 언론인의 책무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결국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대가를 맞게 됩니다. 입으로는 평화와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선거 조작, 3D 처리인 여론 조작, 통계 조작, 언론 장악 및 탄압, 인권 침해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는다면 이는 철학적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추모즈, 외자츠 민괴와 지략을 교묘히 포장하여 위선과 기만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와 언론에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마 눈을 감고 살아온 것일 겁니다. 국민 앞에서는 평화와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선거를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하며 통계를 속이고 언론을 장악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권력. 그들은 겉으로는 박식한 웅병아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이미지 조작과 말재주로 권력을 붙잡고 있는 위선의 달인입니다. 역사는 이런 권력의 결말을 이미 수없이 증명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민중의 기억과 저항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의 자기 회복력과 민심의 힘 앞에서 위선과 조작은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권력은 두 가지 이유로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첫째, 진실의 자기 회복력 때문에 이런 권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며 드러난 순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됩니다. 둘째, 민중의 기억과 저항 때문에 이런 권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억압과 기만은 단기적으로 통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민중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 권력의 몰락을 촉발합니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위선과 조작으로 유지된 정권은 예외 없이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권력은 일시적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역사의 심판과 민심의 무게를 영원히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3대 조작,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 그리고 언론 장악, 인권 탄압의 길을 걸었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 정권의 불법성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마두로 정부와 국영 석유기업 PDVSA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정부와 관련 기업고 인사들은 국제 금융망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달러 결제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한비자의 경고를 떠올립니다. 슈싱유와의 석고성윤의 밖에서 신뢰를 잃으면 안에서 화가 생긴다. 베네수엘라가 겪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는 단지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신뢰를 파괴한 정치의 자업자득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내일은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깨달음은 선택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한비자의 고전 통찰을 원하시면 구독하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진실을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3대 조작,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과 언론 장악과 탄압, 인권 침해와 탄압으로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의 고립과 미국으로부터 어떤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지, 누가 금융 제재를 겪고 한비자의 경고를 인용해서 통찰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베네수엘라 정부 및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금융시장 접근 금지, 자산 동결, 비자 제한 등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예컨대 기름회사 PDVSA, 중앙은행, 반디스 개발은행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반디스와 그 자회사들은 2019년 미국 재무부의 자산 동결 및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마두로 정권 내 자금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제재였습니다. 또한 부패 및 인권 탄압 관련 인물 예컨대 루잇 모타 도밍게스, 라울 고린, 타렉 엘 아이삼이 이 미국, 캐나다, EU 등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비자 한 페이지 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위정자가 덕이 없고 권력에 기댄다면 반드시 천하가 흔들린다. 베네수엘라 권력자들이 선거 조작, 통계 조작, 언론 통제, 인권 탄압을 통해 권력을 연명하려 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는 바로 그 비덕 FID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시민을 억압하며 진실을 감춘 권력은
결국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고 제재의 올가미에 걸리게 됩니다. 이는 한비자의 말처럼 덕대 없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교훈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3대 조작과 미국의 관세 압력에 대해서 통찰해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 최대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계란, 커피, 소고기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압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망시츠키법 magnitzki 액트를 통해 브라질 대법관 알렉산드레 데 모레스 판사에 대한 제재 및 입국 금지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정책들을 인권 침해 및 사법 독립 훼손의 결과로 간주하며 공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비자는 또한 말합니다. 정치가 사익을 위해 조작과 억압으로 유지된다면 외부의 압박에 부딪혀 무너진다. 브라질 일부 정치 세력이 여론 언론 통제, 인권, 탄압, 사법 개입 등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결국 미국의 관세 제재와 같은 외부의 강력한 압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권력의 불이부의가 국제적 역풍을 불러오며 국가의 자율성과 신뢰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비극적 경고입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취임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언제 받았는지 객관적인 기록이나 공식 발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12일 현재까지도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우방국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축하 전화를 미루는 사례가 있을까요? 베네수엘라 사례입니다. 축하 대신 제재였습니다. 배경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국제사회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축하 전화는커녕 취임 직후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금융개인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불법 정권으로 규정하고 반반 정부 세력인 과이도 주한 과이도를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비판 한비자, 한페이지의 경우 권세는 덕으로서 지켜야 하고 덕이 없으면 권세는 화를 부른다. 마두로 정권의 조작과 탄압은 국제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고 축하 인사 대신 제재라는 형벌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덕 없는 권력이 외교 고립으로 귀결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은 브라질 사례입니다. 관세로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배경은 브라질에서는 정치사법 갈등, 여론 조작 언론, 탄압 논란, 전 대통령 보우소나로 지지자 탄압 문제 등 민주주의 후퇴 의혹이 국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7월 브라질의 일부 조치에 대한 불만과 인권 문제를 이유로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축하 전화를 통한 정상적 외교 교류 대신 관세 압박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 셈입니다. 비판 한비자의 경우 나라가 그릇된 도로 나아가면 밖의 적이 그 틈을 탄다. 내부의 조작과 탄압이 외교 신뢰를 무너뜨리면 결국 경제 적외교적 압박이라는 외부의 적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브라질의 사례는 정권의 불의가 곧 무역관세 전쟁으로 이어진 경고판입니다. 미국은 우방국이라도 정통성 민주주의 인권에서 기준 미달이면 축하 전화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제재관세 등 실질적 압박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베네수엘라 축하 전화를 생략하고 제재로 응답, 브라질 축하 대신 관세라는 경제적 경고. 이는 한비자의 말처럼 덕없는 권력은 안팎으로 적을 불러 스스로 몰락을 재촉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보여줍니다. 2025년 8월 12일 현재까지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축하 전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외교 관례상 매우 드물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상 간 축하 전화는 단순 예의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신뢰와 협력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국제 외교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며 한비자의 철학적 경고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신 UI, 저희가 성윤의 밖에서 신뢰를 잃으면 안에서 화가 생긴다. 외교의 신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경고입니다. 실신 UI, 저호 성윤의 실신 UI 실신호의 밖에서 신뢰를 잃으면 제호 성윤의 즉 화생원의 곳 안에서 화가 생긴다. 나라의 밖에서 신뢰를 잃으면 안에서 화가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그것은 국제적 고립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걷고 있는 길을 보십시오. 반대 세력을 압수수색하고 시민단체를 고소고발하며 언론을 장악하는 정치는 내부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이 이미 겪은 순서입니다.
내부 탄압 외교 불신, 외부 압박 정권 불안정. 이것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그러나 아직도 무시되는 경로입니다. 한비자는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공포로 다스리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억압과 조작으로 유지되는 권력은 반드시 민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떠나면 외부의 압박은 칼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그 결과는 제업자득이며 그것은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신뢰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외교적 신뢰를 잃고 내부를 억압하는 정치가 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고립과 붕괴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지금 듣지 않으면 내일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진실과 신뢰를 지키는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이 비극의 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soge할 말은 300년 전 법과 사상가 한비자 페이지가 남긴 경고입니다. 航天공사 포자오 지민이에 20尊之 月练用之事 행검공살 포효지미냐 이세존지왈 염용지사. 이 뜻은 제르저버 일이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고 살해하는 자는 백성에게 포악한 자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용감한 인물이라 존숭한다. 한비자는 여기서 권력자의 폭력과 대중의 착시를 풍자했습니다. 즉 백성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억압하는 자가 오히려 강단이 있는 지도자로 미화되는 현상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고대의 진시황, 로마의 네로, 근대의 무솔리니, 현대의 사담, 후세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브라질의 룰라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공포와 강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겉으로는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단체, 언론을 강제 수사 압수수색으로 제압하면서도 언론을 통해 법치주의 강화나 정의 실현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비자가 이 구절을 남긴 이유는 명확합니다. 권력자는 무력과 두려움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 하지만 대중은 그 폭력을 용기라는 언어로 착각하거나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이 착시는 명예실명 유수의 괴리, 즉 이름과 실제의 불일치입니다. 이름과 실제 또는 겉모습과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명성이나 칭찬과 실제 내용, 즉 실질적인 가치나 능력이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명밍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이나 명성, 칭찬 등을 의미하고 실슈은 실제 내용, 실질적인 가치,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공자도 경고했습니다. 명부정 즉언불순, 언불순 즉사불성, 밍부정则言不顺,言不顺则是不称.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폭력을 용기라 부르는 순간 사회의 언어 체계와 가치 기준이 무너집니다. 한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정치 지도자가 공적 선이 아닌 사적 권력을 위해 법과 언론을 이용하는 전형입니다. 겉으로는 이상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대중을 길들이는 것이죠. 왜 사회주의, 권위주의 지도자는 조작과 탄압을 필연적으로 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히 권력을 오래 잡으려는 개인적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여론 조작, 통계 조작, 선거 조작, 언론 통제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정보와 비판이 허용되는 순간 그들의 통치 명분은 무너지고 체제의 허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조작과 탄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이것이 한비자가 2300년 전 이미 꿰뚫어 본 권력의 속성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권력의 언어는 늘 현실을 미화하며 대중을 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전의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의 정치와 국제 정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고대의 눈으로 오늘을 읽는 통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사회주의, 권위주의 지도자는 조작과 탄압을 필연적으로 하는가? 첫째, 정권의 정당성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 3대 조작과 언론 탄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집권은 주기적인 선거와 국민 동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경제 실패, 부정부, 패인권 침해로 인해 자연 상태에서는 지지가 하락합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조작된 지표와 언론 통제를 통한 가짜 정당성을 생산합니다. 둘째, 정권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3대 조작과 언론 탄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론조사와 통계를 조작하면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불만과 체제 붕괴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론 탄압으로 비판 여론이 퍼지는 것을 막아 사회 전체가 만족하는 듯한 착시를 만듭니다. 셋째 정권의 권력 기반 유지를 위해서 3대 조작과 언론 탄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거 조작을 통해 집권 연장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측근의 사법부패 문제에서 면책됩니다. 60% 이상 지지율 같은 조작된 수치는 충성 기반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고립시키는 심리전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회주의 정치 구조의 특성상 대조작과 언론 탄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혹은 당의 목표를 우선하는 체제에서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작과 탄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브라질의 룰라, 한국의 좌파 정권 인물들은 이런 조작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가? 이 부분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학습, 자기개발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첫째, 역사적 이념적 학습입니다. 20세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치 교본과 경험에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에트 연방의 프라우다식 언론 통제와 엔케이브지 KGB의 정보 조작과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의 선거 형식 유지 실질적인 조작, 그리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의 대중선동 통계 왜곡 전략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젊을 때부터 혁명가저파, 정치 지도자들의 회고록, 전략서, 당문건, 동지들과의 토론에서 이런 방법을 익힙니다. 둘째, 이들은 실전 경험과 자기 연구를 합니다. 집권 전후의 정치 경험 속에서 무엇이 권력 유지에 효과적인지 실험하고 최적화합니다. 특히 미디어 시대에는 데이터 조작, 심리전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합니다. SNS 여론 조작, 알고리즘 조작, 이 빅데이터 기반 정치 선전 등 셋째, 국제적 네트워크로 학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국제회의, 친중 친러 네트워크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면 학습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친중 친러 친북 세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와 쿠바 정보기관 협력으로 러시아의 온라인 여론 조작 기술 수입합니다. 정리하면 마두로 라이제명 같은 지도자들이 3대 조작 여론 통계 선거과 언론 탄압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유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체제의 취약성 때문이며, 그 방법은 과거 사회주의권 위주의 정권의 성공 실패 사례에서 학습하고 실전에서 세련화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입으로는 북한과 중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 왜 한국 좌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입으로만 찬양하고 실제로 가서 살지 않는가? 심지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외치며 김일성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아닌 서열, 한참 뒤의 인물 앞에서조차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합니다. 그리고 중국인 앞에서 그저 세세하면 되지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그렇게 좋으면 왜 그곳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녀들은 매년 수억 원을 들여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유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념은 선전용이지 생활신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좌파 정치인운동권 인사에게 사회주의 찬양은 권력 유지의 도구입니다. 대중에게는 평등민중이라는 이상을 말하지만 실제 생활은 자본주의적 편리함과 사유재산의 혜택을 누립니다. 판비자는 이를 외윤회법 와이루네이파 겉으로는 유교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법가를 따른다라 표현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자를 경계했습니다. 둘째, 실제 생활 여건과 체제의 차이의 인식 때문입니다. 북한, 중국 같은 사회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 물질적 풍요, 정보 접근에서 심각한 제약이 있습니다. 겉으로 찬양은 이념적 순수함을 표방하는 척하지만 실제 거기 가서 살면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셋째, 안전한 거리에서 로맨티시즘 소비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를 현실 체제가 아니라 낭만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로마 시절 검투사를 영웅이라 칭송하면서도 직접 경기장에 내려가 싸우진 않는 귀족의 모습과 같습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왜 자녀들을 미국 명문 사립학교로 보낼까? 고대 동양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명부정서 이엠부슌 이엠부슌 저시부청. 명부정언불순 언불순 즉사불성. 이 뜻은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탄하지 않고
말이 순탄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회주의 평등을 외치면서 자녀를 자본주의 꽂힌 미국 명문 사립에 보내는 건 명분이 바르지 않은 전형입니다. 한비자는 university的网给的 스타일리스트에서 믿기는 파부 신유민 저민칭상 얼만링 법불 신어민 증명 영상이 말령 법과 명분이 백성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백성은 윗사람을 가볍게 보고 명령을 우습게 여긴다. 위정자의 말과 행동 불일치는 사회 전반의 도덕 불신과 냉소를 키운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巧言令色, 鲜一人. 교원형색 선의인 듣기 좋게 꾸민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빛에는 어질미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첨하는 말과 행동에는 진실된 어질미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로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사람을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한국 좌파들의 모순된 행동을 심리학적 보면 첫째 인지 부조와 cognitive dissonance 때문입니다. 자신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이념과 실제 행동 미국 유학이 충돌할 때 사람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 교육은 예외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죠. 둘째 위선적 권력자 증후군 hypocritical elitism 때문입니다. 대중에겐 집단주의와 희생을 설파하지만 자기 가족에겐 철저히 개인주의와 특권을 적용하는 태도입니다. 심리적으로 내 가족은 특별하다는 엘리트 의식이 뿌리 깊게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중적 가치관 dual value system 때문입니다. 공적 발언에서는 반미친 북친중을 강조하지만 사적 생활에서는 친미자본주의적 가치를 따릅니다. 이는 사회 심리학에서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의 괴리 현상으로 분류됩니다. 평등을 외치면서 특권을 누리고 민중을 말하면서 자녀는 금수저 길로 보내는 것은 한비자가 경계한 언여행 상배 옌유싱샹 베이의 표본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국민이 이념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巧言令色, 鲜一人. 교원형색, 선의인, 교묘하게 꾸민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은 어질미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즉 듣기 좋은 말과 보기 좋은 얼굴빛으로 남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실된 마음, 즉 어질미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평등을 외치면서 특권을 누리고 민중을 말하면서 자녀는 금수저 길로 보내는 것은 한비자가 경계한 옌유싱샹페이의 표본이다. 이는 인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인민이 이념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구절은 한비자의 냉철한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즉 바오의 외용, 포의 위용 폭력을 용기로 착각하면 국가는 결국 두려움 속에서 무너진다는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용기 있는 지도자처럼 포장되더라도 그 본질이 항쟁 공사, 행검 공살과 호자어즈민 포효지민이라면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신뢰와 민심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200년 전 한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或贼逆奸当司之明业20尊之悦人与之事 활적이간 당사지미냐 이세존지와 리메지사 그 그너드는 시원의로를 섬시다. 도둑의 목숨을 살려주고 간악함을 감추어주는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자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명예를 지키는 선비라 부른다. 이 경고는 범죄를 눈 감아주고 부패를 숨겨주며 정의를 왜곡하는 자가 오히려 의리 있는 인물, 신뢰받는 인물로 포장되는 세상의 모순을 꿰뚫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도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50억 클럽 관련 인사가 변호사법 위반 하나로 불구속 기소되고 막대한 금액이 오갔다는 로비 의혹이 나와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현실. 반면 통장에 단 1원의 뇌물, 흔적조차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비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는 활적이간 호제이니젠, 범죄자를 살려주고 간악함을 감춘 행위이며 당사지민도 시치민나가 장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분위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들을 원칙 있는 인물이나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 칭송하기도 합니다. 즉 고대로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민부정则言不顺, 言不顺则 事不成, 명부정 즉 언불순, 언불순 즉 사불성, 이름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명분과 실상이 어긋나면 정의는 권력에 종속되고 법은 특권층의 방패로 전락합니다. 或贼逆奸当司之明也20尊之悦人与之事 활적이간 당사지미냐 이세존지와 리메지사 호제의 활적 도둑을 살리다 법과 정의로
마땅히 처벌해야 할 범죄자를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니지한 이간 간악함을 숨기다, 부패와 음모, 불법을 은폐하거나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동시치민, 당사지민,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백성, 그 행위가 사회 정의와 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자들을 뜻합니다. 也是遵守约人与知识以세존지와 임예지사. 그런데 세상은 이를 명예를 중히 여기는 선비라 부른다. 오히려 권력자나 대중이 그 행위를 의리, 충성, 명예로 포장한다는 뜻입니다. 2300년의 고대 동양 사상가 한비자의 이 경고는 권력자가 실제 범죄나 부패를 덮어주고 대신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는 현상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브라질 룰라 정권은 부패 혐의가 짙은 측근과 정치적 동맹에게 관대하거나 사면을 부여하면서 정작 부패, 폭로와 비판을 하는 야당 인사나 언론인을 법적 행정적 압박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또한 부패와 불법 선거 혐의가 제기된 측근은 보호하는 대신 반대파 정치인을 체포 실격시키고 해외로 망명하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적이 깐 HOJ인 이젠입니다. 법망을 이용해 범죄를 감싸고 권력의 동맹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사지민, 당시지민, 이런 자들은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법을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가장 엄히 다스려야 할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이세 존지와 이메지사 어르시 존지유에는 유스 그들 스스로와 지지층은 이를 정권 안정, 국가 방위 혹은 정의로운 지도자의 결단이라 포장합니다. 한비자의 이 경고는 권력자가 실제 범죄나 부패를 덮어주고 대신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는 현상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브라질 룰라 정권은 부패 혐의가 짙은 측근과 정치 동맹에게 관대하거나 사면을 부여하면서 정작 부패, 폭로와 비판을 하는 야당 인사나 언론인을 법적 행정적 압박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부패와 불법 선거 혐의가 제기된 측근은 보호하는 대신 반대파 정치인을 체포 실격시키고 해외로 망명하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활적이 깐 HOJ이젠입니다. 법망을 이용해 범죄를 감싸고 권력의 동맹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사지민, 당시지민, 이런 자들은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법을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가장 엄히 다스려야 할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이세 존지와 이메지사, 이얼시 존지, 외련 유치시 그들 스스로와 지지층은 이를 정권 안정, 국가 방위 혹은 정의로운 지도자의 결단이라 포장합니다. 공자는 말씀을 말하시오하미님. 명부정 즉 언불순, 언불순 즉 사불성 명부. 정则言不顺,言不顺则事不成.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권이 범죄를 충성으로 부패를 국익으로 둔갑시키면 명분이 무너지고 언어가 타락합니다. 언어가 타락하면 법과 정의가 권력의 하수인이 됩니다. 한비자가 경고한 것도 같습니다. 권력자가 법의 칼날을 적에게만 겨누고 아군에게는 무딘 칼을 쓰는 순간 법치가 아니라 인치렌치가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몰락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룰라와 마두로 정권의 모습은 2300년 전 한비자가 이미 예언한 권력의 병폐입니다. 권력은 늘 범죄자를 감싸고 정의를 말살하며 대중을 착각 속에 살게 만듭니다. 고전의 눈으로 현대 정치를 꿰뚫어보는 통찰을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2300년 전 한비자의 눈으로 오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사상가의 경고 인용 순자 슌스. 순자는 왕제 왕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준저저우예 민저쇠예 쇠능자이조 이능fu조. 군자주야 민자수야 수능제주 영능복주. 그 뜻은 임금은 배여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활적이 깐 에코 제인이젠 범죄자를 살리고 간악함을 숨기는 권력자는 단기적으로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가 말한 것처럼 백성은 권력을 떠받치는 힘이자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한계에 이르면 권력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브라질의 룰라처럼 반대파를 탄압하고 범죄를 덮는 정권도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권력은 대부분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진시황 사후의 진나라 멸망, 로마네로 황제의 몰락, 청나라 말기 부패의 관리들의 처형. 하지만 이 경고는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고전을 아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언론과 법이 본래의 역할을 되찾을수록 권력은 감히 범죄를 미화하거나 반대파를 억압하지 못하게 됩니다. 배를 띄우는 것도 무리요,
배를 뒤집는 것도 무리다. 권력은 백성 위에 서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백성의 마음 위에 서 있을 뿐이다. 범죄자를 살리고 부패를 덮는 권력은 반드시 뒤집히며 역사는 그 결말을 한 번도 빼놓지 않았다. 고전을 아는 국민만이 권력을 감시하고 역사를 바꾼다. 2300년 전의 경고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권력의 병폐를 막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전의 눈으로 오늘을 읽는 통찰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CRD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2025년 서울 서부지법 침입 청년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유사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을 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제법의 기준으로도 형평성 비차별 원칙, 공정재판 권리, 그리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손자는 장수의 큰 병폐는 적을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써서는 안 될 힘을 함부로 쓰는 것이다. 장즈환 부질드즈 커용, 부질지질 부커용을 칭용즈라 했습니다. 법 집행의 권력은 국민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행위에도 과도한 구속과 기소가 이어지는 것은 마치 장수가 민중을 적으로 착각하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심을 잃으며 자멸의 길로 들어섭니다. 한비자의 경고처럼 형벌이 불공정하면 백성은 손발을 둘 곳이 없습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여야지 권력의 편에 서서 선택적으로 휘둘리는 창이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고전의 지혜로 오늘의 현실을 꿰뚫는 분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이 진실의 힘을 키웁니다. 동일한 정치적 사회적 항의 행위에 대해 어떤 집단에는 관대하고 어떤 집단에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형벌의 불공정입니다. 백성은 예측 불가능한 법 앞에서 위축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서서히 숨을 거둡니다. 이 두 고대 사상가의 경고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기이할 정도로 겹쳐집니다. 손자는 불필요한 힘의 사용을 경계했고 한비자는 형벌의 형평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 집행은 이 두 가지 경고를 동시에 무시한 듯 보입니다. 국제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형평성 비차별 원칙, 공정재판의 권리, 그리고 표현 집회의 자유가 모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종교의 자유에 관한 유엔 선언이 보장하는 권리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국제인권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Possibl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세계인권선언 UDHR 제7조 법 앞에 평등, 제18조 종교의 자유, 제19조 표현의 자유, 제2-21조 집회결사의 자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유엔 선언 1981, 유엔 가이드라인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금지, 종교 언론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인권기구 제소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기구의 제소시 비용은 얼마일까요? 비용은 제소 경로와 전략에 따라 0원에서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 시에는 서류 작성 번역 증거 정리만 하면 비용은 없습니다. 전문인권 변호사의 의뢰 시에는 변호사 수임료, 번역 및 공증 비용, 자료 조사 비용 등등 국제법률 NGO 위임 사건 규모 자료량에 따라 약 500만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국제 NGO 제소의 경우 정치 종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입증할 자료가 많으면 7,080% 수준으로 검토 착수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국제기구에 제소를 할까요? 승소를 하기 위해서 제소를 할까요? 아닙니다. 국제기구에서 검토 단계만 가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과 정권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기관의 질서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해 해명하라는 공식 서한을 보내면 정부는 국내외 언론의 질문을 받게 되고 사건이 국제적으로 알려집니다. 피고 권력층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국제적으로 해당 정권과 그 대상 인물은 인권 침해 의혹 대상이라는 기록이 남으면 해당 인사나 기관은 외교 국제 회의 투자 유치, 국제적 고립으로 신뢰 하락을 겪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 NGO에 의해 인권 침해와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제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소는 해당 국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에서는 정부의 인권 침해와 정치적 억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기구들은 이러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부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문제도 국제 NGO에 의해 제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부 정치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인권기구와 NGO가 어떻게 특정 국가의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국내 본내의 원에선 여론의 효과.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국내 여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사건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정치적 압박 방어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제소의 최소 목표는 판정이 아니라 공식 검토 및 서한 발송이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검토 단계만 가둬피고 측은 국제적 비판을 받는 정권은 정치적 부담과 정권의 치명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현실을 잇는 다리를 놓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진실과 정의를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